교육감 후보 등록을 안 했고 오늘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기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호남의 역사 찾기라는 호남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강주 교육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호남의 역사 찾기로서 20분과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우리가 배출한 인물들 중에서 세계 자랑할 만한 인물로 저 개인적으로는 세 분을 꼽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은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해전사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그래서 세계 해전사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물이고, 근데 세종대왕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런 이제 어떤 영향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고, 이순신 장군과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의 개척에 의해서 세계의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호남에 의해서 키워진 인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순신과 김대중을 통해서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 호남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두 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목성그룹을 봤는데 제가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늘상 그 우뚝 서 있는 탑을 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 목성그룹은 참 잘 될 것 같은 기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매주 오일이면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 행운, 또 목성그룹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김대중 특강 강주 MBC에서 MBC 라디오에서 한 40회 정도 김대중 특강을 했어요. 그 MBC 라디오에서 이제 유튜브로 만든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유튜브 40회 특강한 것을 13개 유튜브로 만들어서 강주 MBC에서 올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쓴 책 빌리브라는 거와 김대중이라는 책인데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책입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명랑 대첩에 대한 영화는 많이 봤을 것이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이제 남반부를 점령하고 평양으로 해서 북쪽으로까지 진출을 하죠. 그래서 조선이 일본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기 직전에 모였는데 일본군은 이제 육지로 질주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급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을 통해서 보급로를 조달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군의 침입을 제어하는 것이 조선의 수군이고 바로 이걸 갖다가 이순신 장군이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아마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이제 이 해군 장군이죠. 18세기, 19세기 초에 이 나폴레옹 유럽을 전부 점령하고 이제 영국을 침공합니다. 영국을. 이때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을 막은 사람이 바로 넬슨 제독이에요. 근데 넬슨 제독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왼쪽 눈을 잃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터에서 왼쪽 팔을 잃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침공을 맞이해서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침공을 저지하고 프랑스의 해군을 격파시키고 마지막에 프랑스군의 이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해요. 그때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종국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눈을 감게 돼요. 그래 이 넬슨 제독을 가려 세계 해전사에서 참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영국인들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을 구한 인물로 해서 존경을 하는 사람이죠. 런던에는 넬슨 제독을 기념하는 이런 탑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해전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넬슨에 비견할 만한 인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럼 이순신 장군을 여기서 소개를 하냐 하면 이순신 장군은 한성, 오늘의 서울에서 태어났고 충남 아산이 또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산과 한성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그리고 관직에 올라서 주로 함경도 쪽에 근무했어요. 그리고 전주라든가 등등 육지에서 주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태어나고 육지에서 자라고 육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 이분이 전남 수군 자수사로 부임하고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임진왜란이 됩니다.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은 전라 사수사로 부임하기 전에 오늘의 보험 지역에 10개월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바닷가에서 근무하면서 딱 2년입니다. 벌교에서 근무했던 10개월과 전라 자수사로 부임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14개월. 그래서 전부 합해서 24개월. 딱 2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다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연전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최강 수군의 비밀에서 이순신의 사람들이라는 이 KBS 다큐의 주제처럼 바로 이순신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라도의 수군들이고 전라도의 민초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은 물길을 모르면 그 전라도의 이 어부들이 물길을 안내했죠. 나죽 출신의 이 사람이 검선을 만들고 나대용 작품이죠. 등등 이순신 장군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도중에 이제 모함을 받아서 서울로 압송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최강의 수군을 만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물러나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원균이 해군을 전부 괴멸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조정에서 이순신을 파견해서 다시 이제 수군 사령관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남은 배는 12척이 불려왔습니다. 완전히 해군이 괴멸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냐? 해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보낸 유명한 강의가 있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강의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해군을 다시 정비해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탔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 인물됨을 제대로 몰라봤고
임금도 글을 쓰게 했고 조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순신의 인물됨을 몰라봤습니다. 기껏해야 율곡 이이와 유성룡 정도가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봤어요. 자, 해군이 완전히 개별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전라도로 오게 됩니다. 이때 그를 변함없이 지도자로 받들고 함께 싸운 사람이 누구냐? 다시 전라도 사람.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고 지도자로 받들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명량 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잖아요. 바로 그에게, 즉 이순신 장군에게 물기를 안내해주고 배를 동원하고 그리고 12척만이 아니라 어부들의 대들까지 전부 합세하고 식량을 조달해주고 한 사람들이 전부 전라도에 민초들이 있어요. 수군들이.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 양모 호남 시무국가,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거든요.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 자기가 봤을 때 조정에서도 나를 안 알아봤어. 근데 결국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싸워서 조국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양모호남 시무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양모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양모호남 시무 이순신. 전라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도 없었다. 이순신은 전라도 사람들이 만든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세계적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가 이순신이라는 세계적 인물을 만들었고 조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자긍심. 이순신을 만든 사람은 우리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전라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순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순신은 전라도가 만든 인물이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우리 사회,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 해방 우리의 중요한 과제들에는 하나는 경제 건설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 받아들인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갇혀집니다. 시대적 과제에 매우 충실했던 인물이죠.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어요. 변방이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하이도에서 태어났죠.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서자 신분은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서자 신분. 태어난 때부터 이 사람은 서자였어요. 어머니는 이 하이도, 이 부둣가에서 밥집을 운영했어요. 배 타는 사람들에게 밥집을 운영하고 또 술도 팔고 그러겠죠. 둘째 부인으로서 그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집과 작은 집을 노가고 있죠. 바로 이 서자로 태어난 이것을 정적들은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메시라니 김혜길 씨가 아니라니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에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다가 서거하기 직전 자서전에서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서전의 맨 첫 번째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 나는 이 큰 집과 이 작은 집을 오고가며 자랐다. 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것이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는 자서전에서 최초 자기가 서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목포상고를 나왔죠. 당시 목포상고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꿈꾼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것이 오랫동안
학력 콤플렉스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 자기는 오랫동안 학력 콤플렉스를 느껴왔다고 얘기해요. 그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요. 남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대학을 나온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성장할 거라고 믿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지구함을 달려고 했다. 그래서 이분이 5년 반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그걸 6년의 대학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를 통해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높은 지적 축적을 하게 돼요. 이 대학을 못 나왔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시련을 겪은 것은 뭐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강주에서 득표율이 무려 97.3%였습니다. 이건 선거공화국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숫자예요. 97.3%. 이것은 뭐냐? 전라도 사람과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어떤 의미로 하나가 되었느냐? 제가 지금 8시 반까지죠? 네. 하나가 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한 단순히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 즉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복지, 지역균형 발전이 호남 사람들이 생각했던 염원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단순히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추구한 가치가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치 동맹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 사람들이 가치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집권해가지고는 IMF를 조기에 극복했고 IT 산업을 육성했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문화, 예술, 르네상스를 다졌고 전라도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조선을 구한 것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동맹을 맺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게 바로 전라도 사람들이 한 일이다. 50년 만에 정권개혁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호남의 역사로 보면 백제가 멸망 이후 한 번도 정권에 근처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전라도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전라도 사람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이 정신적 가치보다 더 큰 기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전라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과를 넘어서서 전라도 사람도 정상에 오른 이 기록 자체 이것이 두고두고 전라도 사람들에게 정신적 자산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일을 위한 이정표를 가졌죠.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그 좋아짐의 어떤 그 비전 이것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에서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적을 하나씩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은 너무 알아들었고 IT 강국을 건설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있을 때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강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세계 최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2003년도
세계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 평가를 했는데 서울시가 1위를 합니다.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서울시가 전자정부에서 1위를 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요. 오늘 한국이 이제 선진국가에 진입해 됐는데 거기에는 IT 산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토대를 가진 거예요. 특별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들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토대를 달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부르게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가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가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지원만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검열제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포터제라고 해가지고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상영합니다. 영화 진흥정책을 거쳐서 1,300여 개의 돈을 진흥기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화가 이제 급성장합니다. 쉴이라든가 J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 영화 예술이 르네상스를 맞아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붙인다고.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 씨가 이 큰 상을 탄 거다. 이런 게 모두가 다 김대중 정부 때 이랬던 문화예술 르네상스의 결과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을 정부 예산의 1% 이상으로 올린 게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뭡니까? 코로나 K-방역 모범국가가 됐잖아요. K-방역. 바로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건 뭐냐? IT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확충하고 하면서 이제 보장제도를 확충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받아. 이 K-방역, 이 전 세계 찬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게 노벨 평화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돈으로 남북관계, 즉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 중에 오해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최초로 추천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고 소독의 총리를 지냈고 동소독 통일의 기초를 가졌던 빌리 브란트가 독일 3인당 국회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요. 그리고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명단에 가지고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6월 항쟁 후 이제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졌어요.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노벨상이 국내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선거에 나가든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서 계속 심사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 심사가 중단됐어요. 이미 87년도에 3명의 최종 명단까지 올라온 사람. 19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은 남아공의 만델라, 폴란드의 바엔사, 체코의 하벨과 더불어서 세계 4대 인권운동가로 이미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돼서 2000년도에 14번째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바로 전 세계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사망하게 되는데 10월에 미국에서 발행된 뉴스위크가 자기 나라를 바꾼 세계 지도자 11인을 서명 20세기 후반 자기 종을 극적으로 바꾼 11명의 트랜스포머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그 다음에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덩샤오핑, 독일의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등 전 세계의 유명인사들이 연합연속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김대중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에 오르게 만든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라도 사람. 1967년 목포에서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 박정희가 목포에 2번이나 내려와서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주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을 떨어뜨리면, 즉 김대중의 상대자인 공화당의 김정삼을 당선시키면은 목포에 소위 이정면이 말로 뛰면 공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습니다. 목포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목포 사람들이 인물 김대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전라도와 김대중 사이 운명적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1980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김대중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또 김대중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을 때 또 사람들은 김대중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우뚝 다시 세우게 만든 게 누구냐? 전라도 사람. 1997년에 아까 말한 대로 강주에서 97.3%의 지지를 보내서 그를 가까스럽게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전라도 사람, 강주 사람이 90%, 전남이 한 10%만 낮춰서 85% 정도 지지를 보냈으면 떨어졌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득표율을 보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대한 인물은 하나는 그 개인의 특출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수 대중이 함께 존재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대중과 유리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있게 만든 것은 전라도 대중과 전국의 민주개혁세력이고 이 수신 장군을 세계적 인물로 만든 것도 전라도의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에서 오늘 주제가 호남의 역사 찾기인데 우리 호남의 역사에서 이런 인물을 배출한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전라도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서 전라도 사람들은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 자존감 같은 것을 갖게 되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인물을 소개했고요. 이제 한 2, 3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뭐 교국회장과 경대학장하고 5.18 연구소장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상임대표 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비상근 농사진인데 이용섭 시장님 하에서 강주 시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도시철도 이어선 공론화위원장을 맡아서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을 때 그걸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게 만드는데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이어선 공론화는 전국 공론화의 모델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도 공론화가 끝나고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자부 장관상을 타고 그래서 전라도, 강주가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민주도시가 되려면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철도 이어선 공론화가 한국 공론화의 모델이 된 것은 우리가 일상적 삶 속에서도 민주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주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아마 이제 소음대, 전투기 소음대를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제가 이제 시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민간 공항만 옮기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시장과 도지사의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물어야 한다 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강행했죠. 2500년. 그래서 시민들의 79.5%가 민간공항만 옮기면 안 된다. 민간공항만 옮기면 군공항 이전은 영원히 어렵게 되고, 따라서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한다는 패키지. 그 다음에 군공항 이전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두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했고, 시가 그것을 수용했고, 지금 정부가, 국토부가 민간공항, 군공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군공항 이전 사자 행태를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그냥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희 주어진 30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